예, 저희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는 사실은 오늘은 웰펜이라고 하기에는 멤버가 많이 교체가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즉석에서 이름을 지었는데요. 웰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베이스 치신 분이 해외여행 갔다가 뇌졸중이 오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지금은 많이 회복돼서 병원에서 강제 퇴원을 할지도 모른다는 어떤 위험에 떨면서 있는데요. 근데 굉장히 좀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이 베이스 기타가 그분 건데 유품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것도 좀 걱정하는데, 잠깐 저희는 12년 차 활동을 좀 하고 있는 멜밴드인데, 항상 보면은 저희 광란의 분위기에서 진행을 했다가 오늘 너무 진짜 점잖고 숙연한 분위기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교회에서 준비 촬영하는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저희 남편 놀다 가겠습니다. 그 앞에 우리 보컬이랑 기타는 동네에서 저랑 활동하는 친구들이에요. 기타 치는 친구는 21살이고, 그리고 보컬은 22살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무섭게 쳐다봐 주시면 안 돼요. 따뜻한 느낌으로. 네, 좀 어리지만 참정권이 있습니다. 투표권이 있으니까 따뜻한 눈길로 좀 쳐다봐 주시고요. 앞에 있는 분은 경남 기에서 음악으로 꿈을 이루겠다는 꿈을 가지고 혼자서 서울로 찾아와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백도윤 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박종석 군이라고요. 21살, 이제 음악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열심히 기타 치는 친구입니다. 박수 보세요. 네. 그리고 드럼 치는 친구는, 드럼 치는 선생님은 어디 있었다 그랬죠? 예, 한국노인복지협회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일하고 계시는 조현호 선생님이시고요. 저는 도봉구에서 마을과 예술 복지를 연구하는 더창구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김대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곡했던 거는 차우차우라고 노래, 이제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반복된 노래였는데요. 정치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 지금 대선을 도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오늘도 그것들을 통해서 복지국가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고 국민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는 가사가 많이 나오는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두 번째 하려는 노래는요, 함께 달리자는 노래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한 친구가 굉장히 희귀병을 앓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달리다가 뒤로 돌아서 그 친구가 손을 잡고 이렇게 들어오는 운동회를 봤어요. 그 사진을 봤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만든 노래입니다. 그래서 함께 달리자라는 노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오늘 했던 건 청문회 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자고 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박수 쳐주시고요. 노래가 같은 노래가 계속 있으니까 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함께 달리자. 우리 모두 함께 달리자. 우리 마주 잡은 두 손 놓지 않고 달려가자. 저 땅끝까지, 저 하늘 끝까지 달리자. 모두 함께 달리자. 우리 모두 함께 달리자. 우리 마주 잡은 두 손 놓지 않고 달려가자. 저 땅 끝까지, 저 하늘 끝까지 달리자. 달리자.
저 하늘까지 달리자 모두 함께 달리자 모두 함께 달리자 마주잡은 두 손 놓지 않고 달려가자 저 땅끝까지 저 땅끝까지 달리자 마주잡은 두 손 놓지 않고 달려가자 저 땅끝까지 저 하늘까지 달리자 마주잡은 두 손 놓지 않고 달려가자 저 땅끝까지 저 하늘까지 달리자 박수입니다. 저희가 멤버가 원래 함께했던 멤버들이 몇 명 더 있는데 베이스 치는 김태웅 선생님이랑 우리 보컬 같은 고영환 선생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두 분들이 오늘 좀 일정과 아까 얘기했던 저 완영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연치도 더 높아졌어요. 12년 동안 봐오신 분은 모르시는데도 오늘 좀 공연질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한 곡을 더 이제 하고 내려가고 이제 공연사를 진행할 건데요. 저희가 앞으로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들은 다 이걸 위해서 모이고 활동하고 일하고 있거든요. 행복의 나라로 왜 아시죠? 행복의 노래 아시는 분들은 같이 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복지국가가 탄생하고 앞으로 또 잠깐 여기 앞에서도 위양 이루자 기준 폐지 때문에 서명운동 받고 계시는 위양 기준 폐지 행동 분들이랑 또 공공도서 사회복지지구 이거에서 지금 홍보해주고 계시는데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씩 이뤄가지고 행복의 나라로 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행복의 나라로 같이 보시면서 내려가겠습니다. 굉장히 점잖게 주시네요. 70대 좀 화끈하게 한번 쳐주시죠.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또 사회복지사들의 그런 움직임으로서 이렇게 좀 공격을 해주시고 네,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난을 걷어가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보자 창문을 열어라 주는 산들바람을 한번 돌려보자 가벼운 마음으로 나를 걷게 해줄게 뭔가 새로운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싶소 내 마음을 맞춰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거야 저 들쳐져요 누워 공장에 들고 생각에도 지해서 작은 작가로 흘려주는 산뜻한 노래나 이름 소리 아 나는 가게에서 태양만 비친다고 바다 하늘과 바람 아래서
천둥의 소리 이겨주면 죽겠네.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yeah. 고개 숙이는 그대여 눈을 떠봐요. 귀도 이세 아침에 일어나며 자신 찾을 수 없이 바깥 구별 없이 고개 들고서 옷에 손에 손을 잡고서 청춘과 유혹에 뒷맞추고서 방향은 넓어요. 하늘이 떠오르요. 다른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다른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다른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yeah!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복지 총연대회의가 주최하는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복지정책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우리 목총련의 기획위원장이고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 신용규입니다. 방송사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의례 순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모두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강사님 국회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대요 중에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여기까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토론회를 기대해주시기 위해서 각국에서 나오는 소식 주신 예민 여러분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측에서 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례상 기호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이신 김용익 공동본부장님이십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정책본부 부본부장이신 김원종 부본부장님이십니다. 바른정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전문위원이신 최원기 의원님이십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이신 박원석 단장님 오셨습니다. 국민연합당 김선동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장지화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저희 이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복지 총연대회의에 참여하고 계신 단체장님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현 복지운영 상임대표이십니다. 한국장애인복지사협회 회장님이십니다. 임성현 회장님이십니다. 역시 상임대표이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님이십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상임대표이십니다. 최조환 회장님이십니다. 역시 상임대표이십니다.
복지국가를 만드는 교수의 순천향대학의 허성 교수님이십니다. 이제 공동대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국대학의 김종혜 교수님이십니다. 복지련 공동대표이십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의 은광석 회장님이십니다. 공동대표이십니다. 한국노인복지관협회의 전용환 회장님이십니다. 한국사회복지시설협회 회장님이십니다. 공동대표이신 장명찬 회장님이십니다.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포니협회 회장님이십니다. 안정선 회장님이십니다. 공동대표이시고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이신 장순옥 회장님이십니다. 공동대표이십니다. 한국장애인지역재활시설협회 회장님이십니다. 김영환 회장님이십니다. 한국지역재활센터 회장님이십니다. 공동대표이시고요. 성낙현 회장님. 서울시복지회담의 남기철 대표님 전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오셨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정 부분 정치적 내용들이 담겨있는 거에서 정당과 관련된 분들은 소개를 안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참석하신 의원님들 또 시의원 부인들 몇 분 계신데요.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저희 복중련이 창립해서 이제 한 달 정도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와 관련된 경과보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보고는 복중련의 사회대표이신 임성현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까지 우리 이 자리가 만들어지고 오기까지에 대한 그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복지청 연대회의 3대표 임상입니다. 먼저 우리 대선 후보 초청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사회복지 관계자분들과 또한 우리 연대회의에서 마련한 5대 과제, 15대 요구안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도 해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후보자 측 우리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으로 일을 하면서 평소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과 이를 소홀히 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사회복지시설 직능단체들이 연대하여 대안을 만들고 공동 대처하고자 5년 전 한국사회복지시설 단체협의회를 결성했고 현재 13개 단체가 참여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차에 촛불을 든 국민들의 힘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19대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순위는 거의 최하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정책 기반이나 예산의 반영도 없이 말로만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인들은 정부 예산을 마련할 때마다 협회별로 또는 개인별로 주처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를 찾아다녀야 했고 국회의원분들을 만나 흡수를 해야 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복지 예산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정상화시키는 과정처럼 우리 사회복지인들도 우리의 목소리로 정책을 만들고
정치 참여를 통해 우리 스스로 복지국가를 만들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를 만드는 교수회, 사회복지시설 직능단체 등 17개 단체가 모여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복지 총연대회의를 출범시켰으며 깊은 논의 끝에 우리 연대회의에서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5대 과제 15개 요구사항을 만들어 19대 대선 후보 진영에 전달했고 후보자들의 답변을 다시 한번 듣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3월 14일 대표단 회의를 비롯한 4차례의 준비회의를 거쳤고 4월 3일 광화문에서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4월 20일은 신문, 광고 등을 통해 1년의 저희 입장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연대회의는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우리의 정책 요구를 지속적으로 후보자와 정당에 전달하고 연대하여 지지할 후보를 찾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가 끝난 후에도 신정부의 복지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복지 국가를 위한 사회복지계의 자구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상임대표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 하실 텐데요. 먼저 복충원의 상임대표이신 우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님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을 맡고 있는 우승환입니다. 짧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100만 사회복지인은 복지국가, 복지 대통령을 원합니다. 오늘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통하고 이후 대선 과정 이후에 새로운 정부 출생 이후의 모든 정책과 함께하고 우리 총연대회의는 사회복지인의 복지국가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연대하여 실천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원부대 복지공단 상임대표이신 최조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거 다 입고 내려가야 돼. 인사 못하고. 저도 보셨네. 저는 요거를 다 입고 내려가야만 하는 사명을 띄고 올라왔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고 국내의 정치적 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 몰령치한 이전 투구의 정치, 과도한 이익 추구의 경제, 그리고 가계부채, 청년실업, 경제적 양극화, 북한의 핵도발. 이렇게 하니까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으죠? 국론의 분열까지. 여러 면에서 우리가 지금 절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지금 대통령 선거가 모든 것을 다 흡수해 버리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절박한 이슈인 복지 담론마저 연방으로 밀려나 버린 느낌입니다. 죄송하지만 후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희망을 세우고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없는 시간을 쪼개서 오늘 여기에 함께 모였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약속 따로 실천 따로가 또 반복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조급한 마음으로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사회복지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일상적인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과잉론이, 복지 망국론인이 하는 온갖 악담들을 유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끼리 어른들이니까 소개해야 돼요. 여러분, 사회복지가 소비입니까? 아니요. 그래가지고 뭐 잘 되겠다. 사회복지가 재정의 낭비입니까? 아니요. 사회복지는 재정의 선순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유럽의 복지 선진 국가들이 이미 증명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무너진 사회와 기회를 재건합니다. 구겨진 국민들의 자존감과 버려진 희망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국민 상호 간의 신뢰와 통합을 강화하고 사회를 공정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여러분 재정을 투자해야지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여기에 재정을 몰아줘야지 어디다가 재정을 투자하겠습니까? 우리는 담대한 복지 대통령을 원합니다. 우리는 담대한 복지 정부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고도 사회복지 체계가 완전히 갖추어지고 국민 스스로의 마음속에 내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때에 나라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기가 아무리 첨단하더라도 국민 다수가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무기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담대한 복지 대통령을 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유단자라고 해서 싸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덩치 크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용이 충실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걸어놨다고 사회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안쪽이 충실해야 되고 그 안쪽이 탄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일반적인 요구는 이미 각 후보 진영에게 전달되어서 아마 모범 답안이 나올 것입니다. 진짜 바라는 것은 뒤에 각 협회에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바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따 우리 공동대표이신 허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에 각 캠프에서 오신 분들은 뒷부분을 한번 얼른 읽어보시고 그 부분과 관련된 대답들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약에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 오늘 집에 가져와서 합니다. 저와 함께 여기서 먹고 살거나 아니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때는 우리가 서로 악수하고 기쁘게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별도의 축사 있고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이 장례를 잠깐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몇 번을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특히 언론에 계신 분들이 그림이 안 나온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그림을 많이 감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용자분들이 오늘 지향하는 바가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구호를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에 치면 끝부분은 3번 구호를 구성하겠습니다. 정치권은 보편적 복지국가 즉각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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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된 게 위협하는 부양의무제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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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분별한 사회복지 비정규직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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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재정 복충하고 복지시설 지원 확대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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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단일이 문제 즉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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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요양 본인부담금 상한제 즉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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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복지권을 보장하는 아동수당 즉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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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허선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은 소수의 몇몇이 아니라 우리 100만 사회복지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모든 것을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처음에는 5대 요구안, 7대 요구안, 10대 요구안 이렇게 너무 많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만 모아보자. 이렇게 해서 아무리 줄여도 10개 이내로 줄일 수 없어서 15개가 되었다는 점 여러분들한테 이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내용이 있다고 해도 섭섭해하지 마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북 단양의 아주 작은 산불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향에 가게 되었는데요. 고향 가서 어렸을 때 친한 친구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 친구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서울 나와 살다가 트럭 운전수로 하다가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에 빠져 살다가 작년에 생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서 태어난 저는 아버지를 잘 만나서 도시에 나와서 공부를 하고 지금 이렇게 교수가 되었고, 그래서 저는 저의 그 어린 그런 경험들이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이 모임을 만들었다고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 각 정당에서 오신 분들은 더 귀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한 방향은 크게 5가지입니다. 국민 기본 생활을 위한 소득 보장, 두 번째, 보편적 복지 서비스의 확대, 세 번째,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일자리 창출과 안정화, 네 번째, 복지 재정의 확충, 다섯 번째, 사회복지 현장의 공공성 강화. 이렇게 5가지의 의제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했고 정리하였습니다. 각각 15개를 약 30초 정도씩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 기본 생활을 위한 소득 보장의 차원으로 부양공사 기준을 폐지하라라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100만 명이라고 되는 사람들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기초생활보장법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으로서 국민 누구나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의 3분의 2 정도의 수준이나 되는 사람이 비수급 빈곤층으로 남아 살아가고 있다는 이런 사실은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80세 된 딸이 100세 된 어머니를 부모를 모시라고 하는 그 법이 바로 현재의 부양보장 기준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폐지해야 되고 폐지하더라도 하루 빨리 폐지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부양보장 기준을 폐지하라. 이것이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아동수당의 도입이 되겠습니다. 한국에 우리 제 제자를 보면은 여학생들 중에 결혼하지 않겠다는 학생들도 많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럴 환경이 되지 못하고 오롯이 본인의 책임으로만 되기 때문에 저는 싫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3번째로 낮은 나라가 되었고, 그런데 이 결과 미래에는 2030년 이후에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겠는데, 그런 노인들을 부양해 줄 사람들이 지금의 젊은이들, 미래의 젊은이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젊은이들을 지금부터 같이 그때는 노인들을 부양하는데 왜 지금은 아이들을 같이 공동 양육하면 안 되겠습니까? 같이 키우고 같이 부양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을 도입하라. 이것이 100만 사회복지인의 요구사항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몇 년 전 송파 세모녀 가족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세모녀 중에 그 아버지는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의 경우에도 상병수당이 있었더라면 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 어머니, 식당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그 어머니에게 상병수당이 주어졌더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 그런데 그 상병수당이라는 것이 몇몇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 하면 다 있는 그런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하지 않느냐. 당연히 치료받을 동안에, 일을 할 수 없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생계비를 지급하는 상병수당제도 도입하라. 이것이 우리 사회복지인 100만 사회복지인의 두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다음은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거는 노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노인들의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제 역할을 했더라면 그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스스로 부양하는 가족 부양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공적 부양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대안이 많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현실화하라. 이것이 우리 100만 사회복지인이 요구하는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것이 걱정이라고. 그런데 그게 걱정이 아니라 우리나라 연금 지출이 너무 적은 게 더 걱정이에요.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숫자에 비해서 미래에 우리나라에서 쓰이게 되는 예산, 공적연금의 지출 비중을 보면 다른 나라보다 턱없이 부족한,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노인들은 다른 나라의 노인들에 비해서 더 적은 연금으로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유지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바꿔나가겠습니까? 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소득 대체율은 굉장히 낮은 상황, 이 소득 대체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세 번째 요구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TV 화면을 보시면은 많은 어머님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앞에서 대기자로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 보자 굉장히 몸을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공립 어린이집 숫자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에서 그것을 밀렸다고 하더라도 턱없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습니다. 왜 그렇게 유지합니까?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드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노인 단독 가구가 더 급속하게 증가한다는 사실. 그것은 노인 고독사. 이제는 그 고독사가 노인만이 아니라 중장년층으로 울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년층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변화, 인구 변화에 따라서 발빠른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은 노인, 아동, 그 다음에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현재 장애인의 욕구를 무시하는 이런 정책이 아니라 욕구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확대해 가달라. 이것이 현장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요구사항 5번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까? 현재 2016년 현재, 올해는 또 늘었겠습니다.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20조 원이라고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정확한 정부거든요. 예산의 축에 정확하게 해서 보험료를 부과를 하는데 어떻게 20조라는 돈이 쌓여 있느냐, 남아 있느냐? 이것은 왜 그럴까를 분석해 본 결과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은 아파도 병원비가 부담돼서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병원을 가지 못합니까? 그거는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건강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합니다. 왜 가지 못합니까? 내야 되는 본인부담금의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암이 걸려도 부자가
암이 걸렸는데 똑같이 암이 걸려도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보다 생존율이 14%가 높다고 그래요. 부자라면 더 암에 걸려도 더 오래 살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빨리 죽어야 된다는 거, 이거 복지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요구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 이것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시작은 정말 효도하겠다던 노인 장기 요양보험, 효도, 국가가 자식들을 대신해서 효도하겠다라고 좀 만들어진 이 건강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것이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또한 본인 부담금에 대한 이런 부담, 이런 것들이 그 장애 요인으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식들로 하여금 그 부모를 그냥 방치하고 나몰라라 하는 그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갈 수 있는 분들, 가야 되는 분들 시설에서 가서 요양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 바꿔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6번째 요구사항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부문 일자리.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 아주 적은 편에 속합니다. 저 오른쪽에 보면 공무원 숫자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공공의 부문에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해야 될 일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을 불구하고 그렇게 늘리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 늘려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해서 청년 실업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렇게 밑바탕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측면이 바로 7번째 요구사항,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대규모 창출하라. 이것이 7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은 날로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정규직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줄이지는 못할 망정 늘어나지는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겠습니까? 그거는 정부기관,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비정규직을 없애는 일부터 시작하라. 이것이 우리들의 8번째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많은 일들을 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으냐? 그 생산성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노동시간, 그것을 줄여서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익, 요새 칼퇴근법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하는 그 부분들, 이것을 실천해달라. 특히 공공부문부터 법정 근로시간 준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직휴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대체 인력을 확보해달라. 이것이 우리 100만 사회복지인의 9번째 요구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왼쪽 저 JTBC 뉴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라 복지 없는 증세라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증세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증세를 간접세 증세를 더했고 담배값에 더 증세를 했고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것,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둬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부자에게 더 과세를 하는 식으로 공정과세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전문직, 고소득 전문직들이 얼마나 많이 탈세를 하고 있고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가, 그것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신정부에서는 이것을 바로잡아달라.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서 요구할 사항들이 진짜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증세 부분에 아니면 공정과세 부분에 요구사항을 넣었다는 사실 더 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FTA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 경제 정책, 그로 인해서 성장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장의 과실이 나누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 이거 모두의 사람들의 불만입니다. 10대 그룹의 사내보유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 기업에서는 이윤을 더 많이 가져가는데 그 이윤, 늘어난 이윤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퍼져 나가고 있지 못하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환수하는 방법은 세금을 가지고 환수하는데 세금은 오히려 더 그러니까 늘리지 않고 있는 이 부분 재벌기업 조세관련 처리하라. 이것이 우리 사회복지인들의 11번째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는 그냥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부담, 세금을 내는 조세, 부가 당연히 수반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다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낮은 나라.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이 점점 더 나 세금 낼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 대신 그거를 돈을 똑바로 나한테 돌려줘 하는 이런 요구사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세 해야 됩니다. 증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런 입장을 보이는 대통령 후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인들은 복지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보편 증세를 요구합니다. 다음, 저 많은 토론회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계신 사회복지사들, 여기 안 계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했습니다. 저렇게 무수히 많은 요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토론을 계속해야 되는 많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정당한 보수에 대한 지급, 이것은 바로 그 서비스를 혜택을 받는 일반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게 하기 위해서 보수 현실화 그리고 단일 임금 체계 수립, 이것은 제 얘기 말고 있다가 또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다음, 사회복지 현장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보시다시피 정부 예산 인력 지원도 없이 복지 강화, 무수히 많은 복지 제도들이 생겨나고 무수히 어렵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그것을 모든 것들이 다 사회복지사들에게 그 부담을 떠안기고 있는 거의 사실. 그리고 그 비난도 사회복지사들이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 그것의 부담은 사회복지사들이 다 지고 있습니다.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회복지사들의 자살, 사회복지사들의 고통, 이렇게 가게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만큼의 사회복지 인력들을 늘리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사회복지관에서 계약 기간이 달라지면서 3년만 일하다가 그만둬야 되는 이런 현실을 계속 내버려 두냐는 것은 이것은 복지 전체에 있어서도 마이너스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요구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위원별 적정 인력 확충과 신분 보장. 마지막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단중의 사회복지 비중은 날로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중앙정부, 국가에서 그 나몰라라 하는 식의 정책을 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들의 부담, 인건비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복지는 전국적으로 하는 그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개별적으로 재정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지자체에다 그걸 맡길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재정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이상 15가지가 우리 사회복지인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빠져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집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료집도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우리 신속하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있다가 각 정당에서 오신 분들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